따스한 봄 햇살이 교실 창가로 스며들어 한지수의 책상 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17살 지수는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아 턱을 괴고 공상에 잠기곤 했다. 그녀의 시선은 늘 복도 건너편 3학년 교실 쪽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동경의 대상 권태윤 선배가 있었다. 태윤은 학교 전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 훤칠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 조각 같은 얼굴과 깊고 차분한 눈빛,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는 언제나 여학생들의 선망과 남학생들의 질투를 한 몸에 받았다. 지수에게 태윤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다. 다가가기엔 너무 멀고 말 한마디 건네기엔 너무나 평범한 자신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다.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를 기대했고 점심시간이면 그의 뒷모습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식당을 두리번거렸다. 그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태윤을 향한 마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지수의 학교 생활은 대체로 조용하고 평범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성적도 나쁘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여학생.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작은 행복과 설렘을 안겨주던 태윤 선배의 존재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임나리였다. 임나리는 권태윤의 여자친구였다. 학교 이사장의 외동딸로 빼어난 미모와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태윤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모든 여학생들의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는 칼날 같은 질투심과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나리는 태윤에게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보이는 여학생을 용납하지 못했고, 특히 지수처럼 조용하고 소심해 보이는 아이는 그녀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 지수가 미술시간 과제로 태윤의 옆모습을 스케치한 것을 나리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다. 그림 속 태윤은 지수가 늘 바라보던 이상적인 모습 그대로 부드럽지만 강인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리는 그 스케치북을 빼앗아 들고는 교실 전체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비웃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태윤 오빠 아니니? 그런데 그림 실력이 형편없네. 이딴 그림으로 감히 누굴 넘보는 거야. 지수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랐고 반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졌다. 몇몇은 나리의 말에 동조하며 킥킥거렸고 또 다른 몇몇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태윤은 그 자리에 없었다. 지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나리가 구겨서 던져버린 스케치북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나리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지수의 사물함에 익명의 험담 쪽지가 들어있기도 했고 체육 시간엔 누군가 고의로 그녀의 운동화 끈을 묶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급식실에서는 나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일부러 지수의 식판에 음료수를 쏟고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떠났다. 지수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소심한 성격 탓도 있었지만 나리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이라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가끔, 아주 가끔 지수는 태윤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피했다. 태윤은 언제나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듯했다. 역시 선배는 나 같은 애는 안중에도 없겠지. 나리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마 모를 거야.
알았다 한들 나 같은 애를 위해 자기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하겠어. 지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태윤 선배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자신을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헛된 기대였다. 어느 비 오는 날 하굣길이었다. 지수는 우산 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발목에 강한 통증을 느끼며 그대로 넘어졌다. 나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뒤에서 일부러 발을 걸었던 것이다. 그들은 깔깔거리며 지수를 비웃었고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그녀의 교복과 흩어진 책들을 보며 조롱했다. 지수는 너무나 창피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커다란 검은 우산이 그녀의 머리 위로 펼쳐졌다. 놀라서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권태윤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수를 일으켜 세우고 흩어진 책들을 주워주었다. 나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당황한 듯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나리가 태윤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얘 때문에 옷만 버렸네. 그냥 가자. 태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빛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나리에게 끌려 자리를 떠났다. 지수는 그의 넓은 등이 멀어져 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우산이 사라진 그녀의 머리 위로 차가운 비가 다시 쏟아졌다. 역시 나 같은 건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태윤이 떠나기 직전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나리 일행을 향해 싸늘하게 빛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골목길 어귀에서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나 조용히 지수의 가방을 들어주고 그녀가 안전하게 버스에 오르는 것을 지켜본 뒤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지수는 그저 자신의 불운과 태윤의 무심함만을 탓하며 젖은 몸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며칠 뒤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리 일행 중 한 명이 계단에서 굴러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 또 다른 한 명은 갑자기 급성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단순한 사고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 나리의 괴롭힘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지수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그녀를 괴롭히지는 못했다. 지수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혹은 나리가 이제 자신에게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태윤이 자신을 위해 아주 작은 무엇인가를 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태윤 선배를 향한 설렘과 나리를 향한 불편함,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으로 채워져 갔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평범하고 고요해 보이는 일상 뒤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과 보이지 않는 손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그녀가 그토록 동경하는 권태윤 선배가 있다는 것을. 지수의 가슴 속에 피어난 작은 사랑의 감정은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아주 작은 시작점에 불과했다. 그날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권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한지수의 절망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 작은 희망의 불씨는 차가운 빗물에 속절없이 꺼져버린 듯했다. 태윤 선배는 역시 자신 같은 평범한 여학생에게는 관심도 연민도 없다는 사실을 잔인하게 확인한 것만 같았다. 임나리와 그 친구들의 괴롭힘은 그 사건 이후로도 음습하게 계속되었지만 이전처럼 대놓고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대신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지수의 숨통을 조여왔다.
나리는 학교 익명 커뮤니티와 SNS를 이용해 지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미술부향, 사실은 권태윤 선배 스토커라더라. 미술 준비물 상습적으로 훔쳐가는 애 있음. 이니셜 HJS. 밤늦게 학교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동양 여자애를 봤다는 목격담 등등.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잔인한 손가락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고, 지수는 하루아침에 학교의 문제야 혹은 이상한 아이로 낙인 찍혔다. 그녀는 아무리 해명하려 해도 소용없었다.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와 다른 학생들 사이에 세워지는 것을 느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조별 과제가 있을 때면 아무도 그녀와 짝이 되려 하지 않았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미술 시간이었다. 그림은 지수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나리는 지수의 그림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비웃었다. 이게 그림이야. 낙서야 색감하고는 촌스럽기 짝이 없네. 나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지수의 자존감을 핥히었다. 한때 그림을 그릴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지수였지만 이제는 붓을 드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점점 더 하얀 백지로 남아있는 날이 많아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 제출했던 미술대회 출품작이 사라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지수는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작품이었다. 태윤 선배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애틋함을 밤하늘의 별과 달에 비유해 그린 그림이었다. 그런데 그 그림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미술 선생님은 단순한 분실로 치부했지만 지수는 직감적으로 나리의 소행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또 한 번 절망해야 했다. 그런 절망의 순간들 속에서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악의적인 게시글 중 가장 심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삭제되고 대신 허위 사실, 유포는 범죄입니다 라는 관리자의 경고문이 뜨기도 했다. 지수가 미술실에 두고 온 값비싼 아크릴 물감 세트가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사물함 안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놓여 있기도 했다. 또 한 번은 날이 일당에게 떠밀려 체육 창고에 갇혔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학교 경비 아저씨가 학생, 여기서 뭐 하나 문단속해야 하니 어서 나오게라며 그녀를 구해준 적도 있었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운이 좋았거나 누군가의 작은 선의 혹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특별한 존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특히 권태윤 선배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차갑고 무심한 존재였고 나리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수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태윤이 자신을 경멸하거나 혹은 나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자신을 이상한 아이로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와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져만 갔다. 태윤은 실제로 지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리가 지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챈 순간부터 남몰래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가 고용한 팀은 학교 안팎에서 24시간 지수를 감시했고 나리 일당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태윤은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위기를 막아냈다. 익명 게시글을 삭제한 것도, 물감을 가져다 놓은 것도, 경비 아저씨를 창고로 보낸 것도 모두 그의 지시였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지수가 알게 되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직은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임무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키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오해를 받는 것쯤은 감수해야 할 작은 덱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을 오해하고 점점 더 멀어져가는 지수를 향한 안타까움과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리는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점점 더 초조해졌다. 지수가 받는 행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 배후를 알 길이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고 지수를 향한 증오는 더욱 커져만 갔다. 한지수, 내까지 게 뭔데 자꾸 내 앞길을 막아.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그녀는 더욱 치밀하고 악랄한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수를 학교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릴 만큼 위험한 함정이었다. 한편 지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친구 하나 없는 학교 생활, 끊임없는 괴롭힘, 그리고 태윤 선배를 향한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그림마저도 이제는 고통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늘 불안감에 시달렸다. 가끔, 아주 가끔 복도에서 태윤 선배와 마주칠 때면 그의 깊고 차분한 눈빛에서 아주 잠깐이지만 어떤 종류의 연민이나 걱정 같은 것을 읽었다고 착각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비웃었다. 말도 안 돼. 그건 그냥 내 착각일 뿐이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하나둘 늘어만 갔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혼자서만 끙끙 앓아야 하는 그 깊은 상처들은 그녀를 더욱 외롭고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보이지 않는 방패를 들고 서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방패 뒤에는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따뜻한 눈빛과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한지수의 학교 생활은 위태로운 평온함 속으로 접어들었다. 임나리의 노골적인 괴롭힘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녀와 그녀의 무리들이 던지는 차가운 시선과 은근한 따돌림은 여전히 지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수는 여전히 혼자였고 그림에 대한 열정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가끔 끄적이는 그림조차 어둡고 슬픈 색채를 띄었다. 권태윤 선배는 여전히 그녀에게 머나먼 존재였다. 복도에서 스치듯 마주칠 때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그는 늘 그랬듯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나쳐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수는 그에게서 아주 미묘한,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위화감 같은 것이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지수는 생각에 잠겨 걷다가 앞서가던 남학생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바로 옆을 지나던 태윤이 믿을 수 없는 반사신경으로 남학생의 팔을 잡아채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고 태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다. 주변 학생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나 태윤의 뛰어난 운동신경에 감탄할 뿐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보았다. 태윤이 남학생을 잡아채던 그 순간의 움직임. 그것은 단순한 운동신경을 넘어선 마치 훈련된 전문가의 것처럼 정확하고 간결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자신의 착각이려니 하고 넘겼다.
또 한 번은 하굣길이었다. 지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 날치기범이 앞에서 걸어오던 할머니의 가방을 낚아차에 달아나려 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라 소리만 지를 뿐 속수무책이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태윤이 날치기범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단 몇 번의 간결한 동작으로 범인을 제압하고 할머니의 가방을 되찾아 주었다. 경찰이 도착하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그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 모습은 평소 학교에서 보던 과묵하고 시크한 선배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마치 잘 짜인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비현실적인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지수는 태윤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궁금증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 태윤이 학교 뒤편 외진 곳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태윤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고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지수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마치 암호 같은 것들이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지만 그의 비밀스러운 모습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한편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실패하자 임나리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한지수라는 존재가 자신의 완벽한 삶에 끼어든 불쾌한 오점이라고 생각했다. 태윤 오빠의 관심을 받는 것도 가끔 그와 눈이라도 마주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지수를 학교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그리고 태윤 오빠의 기억 속에서도 깨끗이 지워버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침 다가오는 학교 축제가 그녀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해 줄 터였다. 학교 축제는 매년 가장 큰 행사였고 특히 미술부에서 주관하는 학생 미술 전시회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았다. 지수는 원래 이 전시회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다. 그림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나리의 괴롭힘이 두려워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술 선생님의 간곡한 권유와 어쩌면 태윤 선배가 자신의 그림을 봐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 때문에 그녀는 결국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자신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을 담아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달빛 아래 홀로 피어난 작은 들꽃 그림이었다. 축제 당일 지수는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해 자신의 그림을 전시장 한쪽에 걸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전시장을 다시 찾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그림이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날카로운 것으로 그림을 그어 놓았고 그 위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스토커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지수의 눈앞이 하얘졌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그녀의 귀에 박혔다. 역시 쟤였어. 미술부 망신이다. 권태윤 선배 불쌍해.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그때였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지. 낮고 차분한 목소리. 권태윤이었다. 그는 인파를 헤치고 지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잠시 훼손된 그림에 머물렀다가 이내 굳은 표정의 지수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아주 미세하게 그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것을 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임나리가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마치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빠, 이것 봐. 한지수가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짓까지 했나 봐. 자기 그림에 스스로. 너무 무서워. 지수는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 같았다. 그때 태윤이 나직이 말했다. 나리야, 이건 지수 짓이 아니야. 나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오빠 그럼 누가, 내가 알아. 태윤은 짧게 대답하고는 지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지수는 멍하니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가 왜 자신을,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단단했다. 태윤은 아무 말 없이 지수의 손을 잡고 전시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로 당황한 나리의 표정과 술렁이는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학교 뒤뜰,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이르러서야 태윤은 지수의 손을 놓았다. 그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선배, 어떻게, 괜찮아?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아주 미세한 걱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서러움보다는 다른 감정이었다. 오늘 일은 내가 해결할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태윤은 짧게 말하고는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왜요? 지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선배는 왜 저를... 태윤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지수를 돌아보지 않은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유 같은 건 없어. 그리고는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 지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유 같은 건 없어.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자신이 그동안 보아왔던 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닥쳐올 더 큰 사건의 아주 작은 서곡에 불과했다. 학교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떠들썩했다. 강당에서는 학생들의 장기자랑이 한창이었고 운동장에는 각종 먹거리 부스와 게임 코너가 가득했다. 하지만 한지수의 마음은 축제의 열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자신의 그림이 훼손된 사건 이후 권태윤 선배의 도움으로 잠시 위기를 모면했지만 임나리의 차가운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나리는 더욱 교묘하고 위험한 함정을 파고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축제 마지막 날 저녁, 지수는 미술부 뒷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잘 모르는 후배 하나가 다급하게 달려와 그녀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다. 지수 선배님, 이거 권태윤 선배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금 학교 뒤편 오래된 별관 2층 창고에서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대요. 꼭 와달라고. 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태윤 선배가 자신에게 그것도 단둘이 만나자고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거절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꼈다. 어쩌면 정말로 자신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건지도 모른다. 지난번 자신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희망을 품었다. 알았어. 고마워. 지수는 후배에게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별관으로 향했다. 별관은 학교 본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낡은 건물이었고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해는 이미 저물어 주변은 어둑어둑했고 축제의 소음도 이곳까지는 거의 들려오지 않았다. 낡은 복도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는 지수의 발걸음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창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지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곳에는 태윤 선배 대신 싸늘한 미소를 띤 임나리와
그녀의 친구 서너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야 왔네. 한지수 나리가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 태윤 오빠가 부른다고 하니까 냉큼 달려왔나 봐. 지수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네가 왜냐고. 네, 그 잘난 그림 실력 때문에 우리 미술부가 망신당한 거 아직도 모르겠니? 그리고 감히 어디서 태윤 오빠한테 꼬리를 쳐 나리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이 지수를 둘러싸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창고 안은 먼지 쌓인 낡은 책상과 의자들 뿐이었고 유일한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무슨 오해야. 난 그런 적 없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시끄러져. 오늘은 내 그 잘난 얼굴. 다시는 그림 같은 거 못 그리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나리의 친구 중 한 명이 주먹을 치켜들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주 잠깐이지만 자신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던 태윤 선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창고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수가 그토록 기다렸지만 동시에 가장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 권태윤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싸늘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지? 태윤의 낮은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나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 오빠 여긴 어떻게? 태윤은 나리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시선은 지수를 둘러싸고 있던 남자아이들에게 향했다. 그들은 학교에서 힘 좀 쓴다는 불량 학생들이었고 아마도 나리가 돈으로 매수한 듯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고 이 아이에게 손대려 한 거지. 태윤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느껴졌다. 불량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녀석이 앞으로 나섰다. 뭐야, 이 자식은 권태윤. 네가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네 여자친구가 시킨 일인데 다시는 그 더러운 입으로 나리 이름 들먹이지 마라. 태윤이 싸늘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지수는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고등학생 선배로만 보였던 태윤이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순식간에 불량 학생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했다. 주먹과 발길질이 오가는 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둔탁한 충격음이 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렸다. 불량 학생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태윤은 단 한 군데도 다치지 않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숨소리조차 흐트러지지 않았다. 나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 태윤은 그들을 차갑게 한번 쏘아보고는 지수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여전히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과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는 듯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이 본 광경은 무엇이었을까? 저 사람은 정말 자신이 알던 권태윤 선배가 맞는 걸까? 그의 눈빛, 그의 몸짓,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운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다. 태윤은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불량 학생들을 향해 나직이 말했다. 다시는 이 아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오늘 일을 발설하거나 또다시 이 아이를 괴롭힌다면
그때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수를 데리고 창고를 나섰다. 나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태윤이 지수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엄청난 힘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학교 뒤뜰 아까와 같은 장소였다. 태윤은 지수를 벤치에 앉히고는 잠시 침묵했다. 지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선배, 대체 누구세요? 마침내 지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지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복잡했다. 미안하다.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 그는 잠시 말을 골랐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네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널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널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지수의 눈이 커졌다.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오늘 일은 임나리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다시는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네가 왜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네 곁에 있어야만 하는지.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알고 있던 평범했던 학교 생활, 그리고 자신이 동경했던 평범해 보였던 선배의 모습은 모두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하고 위험한 비밀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태윤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밤하늘의 별만이 그들의 침묵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진실의 문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고 있었다. 학교 뒤뜰의 낡은 벤치 위, 한지수와 권태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축제의 소음은 이제 아주 멀게만 느껴졌고 싸늘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지수는 여전히 자신이 방금 목격한 광경을, 그리고 태윤이 내뱉은 수수께끼 같은 말들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평범한 고등학생 선배가 아니었다. 방금 전 그는 단 몇 분 만에 건장한 남학생 여럿을 그림자처럼 쓰러뜨렸다. 그건 단순한 싸움 실력을 넘어선 어떤 종류의 전문가에게서나 볼 수 있는 움직임이었다. 선배, 정말 누구세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강한 호기심이 일렁였다. 태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밤하늘의 희미한 별들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조각처럼 아름다웠지만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깊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런 식으로 알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과 어떤 체념 같은 것이 묻어났다. 한지수, 네가 알고 있는 나는 전부가 아니야. 그는 천천히 지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고등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비밀과 위험을 감내해 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냉철하며 동시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네 생각처럼 평범한 학생이 아니야. 내 진짜 임무는 널 지키는 거다. 지수는 숨을 삼켰다. 저를 지킨다고요? 누가요, 왜요? 수많은 질문들이 한꺼번에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태윤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가늠하는 것 같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네가 모르는 위협이 네 가족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 내 부모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나를 고용했지. 네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마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내 곁을 지키는 것이 내 임무였다. 부모님이 선배를 고용했다고요.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과 주부였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딸을 위해 전설적인 실력을 가진 경호원을 고용할 만한 비밀이나 재력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확히는 내 아버님의 오랜 친구분이자 지금은 너의 법적 후견인 중 한 분이신 분의 요청이었다. 태윤이 정정했다. 네 부모님은 네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을 숨겨오셨어. 네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라셨으니까. 지수는 머리쇼 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법적 후견인 자신이 모르는 위협,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그럼 임나리 선배와의 관계는요? 그것도 임무의 일부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태윤의 얼굴에 처음으로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나리는 내 임무를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었다. 학교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학생과 사귀는 것만큼 내 존재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동시에 너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나리가 너에게 그런 짓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건 내 실수였어. 미안하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동경했던 선배의 다정한 모습, 나리와 함께 웃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짝사랑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신기루를 쫓았던 것에 불과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인지, 배신감의 눈물인지, 아니면 안도감의 눈물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물었다. 제가 그렇게 바보 같았어요. 혼자서 힘들어하는 동안 선배는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 말할 수 없었다. 태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네가 진실을 알게 되면 너는 더 이상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 위협이 너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었어. 나는 그저 네가 안전하기만을 바랐다. 그의 말에는 어떤 변명도 꾸밈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현실과 냉정한 판단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지수는 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고독과 무게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누군가를 지키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그럼 절 괴롭혔던 그 애들은요? 그리고 제 그림을 망친 건 모두 나리가 사주한 짓이다. 내 그림을 망친 것도, 오늘 너를 이곳으로 유인한 것도 내가 뒤에서 처리하긴 했지만 나리의 질투심과 집착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깊었어. 태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일들의 배후를 알게 되어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위험과 비밀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윤 선배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보여준 모든 모습이 연기였다면 자신이 느꼈던 그 설렘과 아픔은 다 무엇이었을까? 그럼 선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무가 끝났으니 떠나시는 건가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을 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그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유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수는 보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 위협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라. 그의 말은 마치 예언처럼 지수의 뼛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여학생 한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인 멋진 선배가 아닌 비밀을 간직한 전설의 경호원 권태윤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것은 달콤한 꿈이 아닌 냉혹한 현실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지수는 자신도 몰랐던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터였다. 권태윤이 털어놓은 진실은 한지수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자신이 평범한 고등학생이 아니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위협에 둘러싸여 살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묵묵히 자신을 지켜온 사람이 바로 짝사랑하던 선배였다는 사실까지. 그녀는 며칠 밤낮을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 속에서 헤매었다. 태유는 그날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임나리와 그녀의 친구들 역시 쥐죽은 듯 조용했다. 축제에서의 그 끔찍했던 사건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교의 일상 속에 묻혀버리는 듯했다.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태윤이 사라진 며칠 뒤 지수의 집 주변에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밤늦게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검은색 차량, 의미 없이 반복되는 무음 전화,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불쾌한 시선. 지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태윤이 말했던 진짜 위협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부모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지수는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수심을 읽을 수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태윤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전달받았을 터였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는지. 지수는 이제야 조금이나마 쉬어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지수가 혼자 집에 있던 시간이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엄마나 아빠가 나갔겠지만 지금은 그녀 혼자였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하려 하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누구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지수 양 되십니까? 아버님 회사 일로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위압적인 느낌이 들었다. 지수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아버지 회사 사람이라는 말에, 그리고 어쩌면 지금 MK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와 관련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결국 현관문 잠금 장치를 풀었다. 그것은 그녀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터였다. 문이 열리자마자 남자는 순식간에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의 뒤를 따라 건장한 체구의 남자 2명이 더 들어섰다. 그들의 눈빛은 조금 전 인터폰 화면에서 본 정중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탐욕과 폭력성이 번뜩이는 맹수의 그것과 같아졌다. 네가 한지수구나. 생각보다 평범한 계집애인데. 처음 들어왔던 남자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네 아비가 숨겨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순순히 말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좀 험한 꼴을 보게 될 테니. 지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고 네 아비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비밀 장부 말이다. 그게 지금 어디 있냐고 묻잖냐. 남자가 소리치며 지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차가운 금속성의 물체가 들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창문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검은 형체가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권태윤이었다. 그는 마치 한 마리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압도적인 속도로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구가 부서지고 날카로운 비명과 둔탁한 타격음이 뒤섞였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귀를 막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모든 소리가 멎고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실은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고 정체 모를 남자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권태윤이 피투성이가 된 차에 서 있었다. 그의 옷은 여러 군데 찢어져 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괜찮아, 그가 지수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태윤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놈들이 더 몰려올지도 몰라. 태윤은 지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내 부모님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셨다. 지수는 그제야 부모님의 안위가 걱정되었지만 태윤의 단호한 눈빛에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그를 따랐다. 그들은 부서진 창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와 태윤이 미리 준비해둔 듯한 검은색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오토바이는 밤의 어둠 속으로 총알처럼 사라졌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폐공장이었다. 태윤은 익숙한 듯 공장 안으로 들어가 비밀 통로를 통해 지하 안전가옥으로 보이는 곳으로 지수를 안내했다. 그곳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으며 각종 통신 장비와 무기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여긴 어디예요? 지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 아지트 중 하나다. 당분간은 여기가 가장 안전할 거야. 태윤은 응급처치 도구를 꺼내 자신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능숙한 손놀림은 그가 이런 일에 얼마나 익숙한지를 보여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고 왜 우리 아빠의 비밀 장부를 찾는 거죠? 태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셨다. 그는 과거에 국가비밀 조직의 핵심 요원이었고 그때 그가 관리했던 장부에는 조직의 검은 거래와 비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지. 그 장부가 세상에 공개되면 수많은 거물급 인사들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들이 그 장부를 찾으려는 거다. 그리고 네 아버지는 그 장부를 너에게 맡겼다. 지수는 숨을 삼켰다. 저한테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아니, 넌 알고 있어. 다만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태윤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빛났다. 내 아버지는 네가 아주 어릴 때 그 장부의 위치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네 기억 속에 숨겨두셨다. 그리고 그 기억을 봉인했지. 네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수는 자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봉인된 기억 비밀 장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엄청나서 현실감을 잃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임나리의 괴롭힘은
어쩌면 이 거대한 음모의 아주 작은 시작점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태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전설의 경호원. 그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윤은 지수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선택해야 해. 도망치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거나.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하지.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끝까지 네 곁을 지킬 거다.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어리고 약한 여학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안에는 그녀 자신도 몰랐던 강인함과 용기가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믿음직한 수호천사가 있었다. 그녀는 태윤의 눈을 마주보며 아주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싸울 거예요. 밤의 어둠 속 두 사람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진실의 문은 열렸고 이제 그들은 함께 그 어둠에 맞서 싸워야 했다. 폐공장의 싸늘한 지하 안전가옥. 한지수와 권태윤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앞으로의 일을 계획했다. 태윤이 밝힌 진실은 충격적이었지만 지수는 더 이상 어리고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 대신 결연함으로 빛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강인한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비밀,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위험. 이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그 장부를 아주 안전한 곳에 숨겨두셨다. 그리고 그곳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너만이 알고 있는 어떤 기억의 조각이야. 태윤은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놈들은 그 장부를 찾기 위해 너를 이용하려 했던 거고 아마도 네 기억을 강제로 열려고 했을 거다. 기억의 조각이요.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괜찮아. 억지로 기억해내려 할 필요 없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다. 태윤은 지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제는 놈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채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임날이 그녀가 놈들에게 어떤 정보를 흘렸을지 몰라. 임날이. 지수는 그 이름을 떠올리자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악의적인 괴롭힘이 결국 이 모든 위험을 초래한 단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태윤이 결론을 내렸다. 놈들이 장부를 손에 넣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확보하고 이 모든 악연을 끊어야 한다. 그들의 위험한 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태윤은 그의 팀과 연락을 취했고 며칠 밤낮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지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를 도왔다. 그녀의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은 의외의 곳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희미한 기억들을 더듬어 장부가 숨겨져 있을 만한 장소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고 태윤은 그것들을 바탕으로 범위를 좁혀나갔다. 지수는 또한 미술부에서 갈고 닦았던 그림 실력을 발휘해 기억 속의 장소나 인물들을 스케치해 태윤의 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녀의 그림은 사진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장부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다름 아닌 지수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자주 갔던 강원도의 한적한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버려진 천문대였다. 그곳은 지수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장소였지만 이제는 위험한 음모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작전 당일 밤 지수와 태윤 그리고 그의 팀원 몇몇은 어둠을 틈타 천문대로 향했다.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태윤은 마치 자신의 집 안뜰을 거닐듯 익숙하게 움직였다. 지수는 그의 뒤를 바짝 따랐다. 긴장감에 손에 땀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천문대 내부는 예상대로 적막했다. 하지만 그들이 중앙 관측실로 향하는 순간 숨어있던 적들이 나타났다. 지수가 집에서 마주쳤던 그 중년 남자를 포함한 대여섯 명의 검은 그림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무기가 들려 있었다. 역시 올 줄 알았지. 권태윤, 그리고 한지수 양. 중년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얌전히 장부를 넘기면 유혈 사태는 없을 거다. 헛소리. 태윤이 짧게 대답했다. 그의 양손에는 어느새 검은색 특수합금으로 제작된 단봉이 들려 있었다. 숨막히는 전투가 시작되었다. 태윤은 마치 분노한 야수처럼 적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강력했다. 단봉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뒤섞였다. 지수는 차마 그 광경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지만 동시에 태윤에게서 눈을 뗄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았고 그들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태윤은 몇 명을 쓰러뜨렸지만 그의 몸에도 상처가 하나둘 늘어갔다. 지수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절망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별이 숨겨져 있단다. 서연아, 그리고 그 별을 찾는 열쇠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어. 어릴 적 아버지는 이 천문대에서 별을 보여주며 그런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밝은 별, 열쇠.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관측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망원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망원경 아래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돌출부를 찾아 더듬었다. 아버지가 어릴 적 자신에게만 알려주었던 비밀 장소였다. 하다가 작은 소리와 함께 망원경 받침대 아래에서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낡았지만 잘 보관된 검은색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다. 비밀 장부였다. 찾았어요. 지수가 외쳤다. 그 순간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중년 남자가 지수에게 달려들었다. 태윤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지쳐 있었고 한 발 늦었다. 남자의 날카로운 칼날이 지수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수야 태윤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지수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끌어안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몸에서부터 강력한 푸른빛 에너지 파동이 터져 나오며 중년 남자를 멀리 날려버린 것이다. 모두가 경악했다. 태윤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푸른빛 기운이 그녀의 손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이건 뭐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윤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지는 단순한 비밀 요원이 아니셨다. 그리고 너 또한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그때 폐공장의 문이 부서지며 일단의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아마도 태윤이 미리 연락해둔 듯했다. 쓰러져 있던 악당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고 길고 길었던 밤은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지수는 병원에서 팔의 상처를 치료받았다.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였다. 태유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건가요? 지수가 물었다. 그래, 비밀 장부는 안전하게 회수되었고 관련된 악당들은 모두 체포되었어. 너와 네 가족은 이제 안전해. 태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안도감이 어려 있었다. 선배는요, 선배의 임무도 이제 끝난 건가요? 태윤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내 원래 임무는 끝났어. 하지만 그는 지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어쩌면 새로운 임무가 시작될지도 모르지. 지수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의 따뜻한 손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후 임나리는 학교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그녀 역시 다른 도시로 전학을 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치러졌다. 지수는 다시 평범한 학교 생활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외톨이도 약한 소녀도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태윤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몰랐던 강인함과 특별한 능력이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 그녀의 그림에는 어둠 대신 밝은 희망과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수와 태윤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태윤은 지수의 손에 작은 박하사탕 하나를 건넸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사탕을 받았다. 이 사탕 정말 달콤하네요. 그녀가 말했다. 태윤은 지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앞으로는 내 인생에 달콤한 일만 가득할 거야. 지수는 태윤의 어깨에 가만히 기댔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찬란한 아침이 찾아온 것이다. 두 사람의 앞에는 함께 걸어갈 빛나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더 이상 금지된 시선이나 숨겨진 비밀 없이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함께 걸어갈 터였다.